안녕하세요. 별라디오와 서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즘 같은 무더위에 다들 건강 잘 챙기고 계신가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제 나이 정도면 아직 젊다고 생각하지만 인생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가난한 집에서 자라 뭐 하나 가져본 적 없이 컸고 세상을 알기도 전에 일찍 시집가서 지금까지 남편과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네요. 사실 저나 남편이나 참 서러운 팔자였습니다. 남편이 8남매 막내라서 위로 형님과 아주버님들이 줄줄이 있었거든요. 그들 때문에 기 한 번 펴보지 못한 남편을 따라 저도 무시당하고 손해보며 산 세월이 20여 년입니다. 그렇다고 그게 남편 탓도 아니고 제가 누굴 탓할 수나 있겠냐마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식구 많은 집에 시집온 탓에 저도 가족들 때문에 별꼴을 다 봤어요. 그래서 말 못할 서름이 많았던 저희 부부였지만 살다 보니 좋은 날도 오더군요. 정말로 고진감래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의 자랑이라도 해볼 겸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어린 시절 가난한 집에서 자란 저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자식들 일찍 결혼시켜 입 하나 덜겠다는 부모님의 생각으로 나이를 먹자마자 내쫓기듯 일찍이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절에는 연애 결혼도 많이 하던 때라 저도 내심 연애 한번 해보기를 꿈꿨지만 부모님은 제가 딴 생각을 품기도 전에 저를 일찍 시집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선자리에 나가 시댁 8남매들 중 막내인 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집안 어른들끼리 중매로 맺어져 연애는커녕 몇 번 보지도 못하고 결혼했으니 저는 그 남자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낯설었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참 진국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착하고 순박하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효자였죠. 위로 많은 형제들에게 치여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고 형들이 서울로 공부하러 떠나는 동안 저희 남편은 고향에 남아 부모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남편을 따라 결혼 후 시부모님을 모시며 살게 되었죠. 다행히 시아버님은 허우슬실하시며 성격이 편안해서 제가 대하기가 조금 수월했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무척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사실 저희 시댁의 실질적인 가장은 시아버님이 아니라 시어머니셨어요. 양반집 아들이라며 굳은 일 한 번 안 해보고 사셨던 시아버지는 결혼 후 8남매를 낳는 동안 변변한 직업도 없으셨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대신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자식들이 어릴 때부터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고 품을 팔아 10명의 식구들을 먹여 살리신 분이셨습니다. 남자가 해도 어려운 장사를 그 시절 어머니 혼자 책임지고 가정을 일구신 걸 보면 저희 시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억적 같은 엄마는 있지만 억적 같은 여자는 없다는 말처럼 가족과 자식을 위해 살아오셨던 어머니는 오랜 고생만큼이나 꿋꿋한 성격을 가지셨고 제가 봐도 존경스러운 여장부 스타일이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 눈에 저 같은 며느리가 눈에 들 리가 없었죠. 시어머니는 제가 어머님을 닮아 살림도 장사도 잘하기를 바라셨지만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시어머니 발끝만큼 따라가기 어려웠고 어머니는 그런 제가 답답하셨는지 저를 많이 혼내셨습니다. 어머님은 보통 맏며느리에게나 시킬 법한 일들을 제게 시키셨고 제가 당신만큼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시집살이부터 제사며 집안 대소사의 시어머니 장사일까지 전부 배워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고 어려움도 많았고 무엇보다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그 앞에서는 꼼짝도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어머니도 그 속은 따뜻하셔서 무심한 척하시며 저를 챙겨주기도 하시는 좋은 분이셨습니다. 너 옷걸이 그게 뭐야? 왜 그러세요?
뭐 잘못했나요? 요즘 날도 추워지는데 차림이 왜 그래? 가서 겉옷 하나 더 챙겨 입어라. 그러다 감기 들겠다. 저를 챙겨주시는 어머님을 보면 가끔은 친정엄마보다 가깝게 느껴지기도 했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아무리 저를 잘 챙겨주셔도 당신 자식들만큼은 아닐 거라 생각했습니다. 평소에도 어머니는 시부모님을 모시는 저희 부부보다 멀리 지내며 어쩌다 한 번씩 찾아오는 다른 형제들을 더 좋아하시는 듯했습니다. 큰 형님 소식이라면 버선발로 달려나가실 정도였고 늘 남편의 형제들 안부에 철마다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머님의 관심에 비해 다른 형제들의 방문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형제가 7이나 되었지만 도시살이 하던 식구들은 모두들 자기 살기만 바쁜지 때마다 고향에 내려와 부모님을 찾는 형제는 별로 없었습니다. 보통 형제들이 많으면 대가족인 만큼 명절이나 제사를 중요시할 줄 알았는데 저희 시댁 식구들은 최대한 안 올 수만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지 않으려 했습니다. 매번 일이 바쁘고 자식이 아프고 무슨 핑계들이 그렇게 많은지 7명이나 되는 형제들은 한결같이 다들 바빠 보였습니다. 부모가 얼마나 기다리는지 알지 못하고 그러는지 다른 식구들이 그럴 때면 어머님께 대신 말을 전하는 제가 더 죄송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자식들을 기다리시던 어머님은 그리운 자식들을 보지 못해 아쉬우셨는지 곁에서 챙기는 저희보다 형님과 아주버님들의 연락을 더 반기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도움을 바랄 때마다 늘 나서서 도와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부모 마음은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식구들이 어머님께 소홀히 하고 도움만 받는 것을 보며 얌체 같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떨어져 있는 자식이니 더 애달프신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어찌나 섭섭하던지요. 하지만 어머님의 편애보다 더 속상했던 것은 힘없는 막내 자식인 저희에게 힘든 일을 모두 떠넘기는 다른 형제들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시댁살이를 하게 되면서 남편이 막내 아들이라는 얘기에 내심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보통 부모님이 기대시는 자식은 첫째일 거고 거기다 자식이 7이나 되면 각자 하나씩만 일을 맡아도 다 같이 짐을 나눠들며 수월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그것이 모두 착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남이신 아주버님은 첫째라는 이유로 집안의 지원을 가장 많이 받았고 시부모님의 기대도 한 몸에 받은 귀한 자식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대학 꿈도 못 꿔본 것에 비해 큰 형님은 더 힘들던 그 시절에도 어머님께서 돈을 빌려가면서까지 대학을 보내셨고 덕분에 아주버님은 대학 졸업장 하나 있다는 이유로 대기업에 들어가 형제들 중 제일 먼저 집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 밑으로 다른 아주버님들도 다들 대학까지는 나왔고 그 중에는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만진 형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은 저희 남편이었죠. 막내라서 늘 뒷전으로 밀려나 대학 지원도 받지 못했던 남편은 나이 드신 부모님 걱정에 장성한 뒤에도 고향을 떠나지 않았고 결혼 후에도 그 곁을 지키는 효자 중의 효자였습니다. 별다른 지원도 받지 못한 막내가 혼자 자식 돌보는 동안 다른 자식들은 자기 주머니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받을 만큼 받은 다른 형제들이 아무리 어려워봤자 저희 부부만 할까 싶은데 시어머니는 고향 떠난 자식들이 타지에서 더 고생한다며 매번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어 안달이셨고 저희는 같이 산다는 이유로 결혼 후에도 뒷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제들은 그런 어머니의 편애를 잘 아는 듯 받을 것만 받고 나머지 번거롭고 수고로운 모든 것은 저희에게 떠밀기만 했습니다. 장남이 맡아야 할 제사며 명절 음식이며 제가 몇 날 며칠 걸려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형님들은 수고비 한 번 보태주신 적이 없었고 늘 저녁에 도착해서 먼 길 오느라 피곤하다며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날마다 고생해야 하는 건 늘 저희 부부였습니다. 대충 봐도 저희만 고생하는 것을 시어머니가 모르실 리가 없는데도 어머니는 먼 곳 사는 다른 며느리들이 더 예쁜지 저한테는 늘 엄하게 하시면서도 다른 형님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우셨습니다. 한 번은 셋째 형님이 제가 말리는데도 어머님이 아끼시던 그릇을 만지작거리더니 기어이 깨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 이거 뭐야? 이거 되게 비싸 보이네. 우리 어머니한테 이런 고급 그릇이 있었어? 형님, 그거 어머니가 아끼시는 거라 만지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가, 그냥 잠깐 보고 넣어 놓으려는 건데 동서가 왜 참견이야? 동서가 뭐 그릇 주인이라도 돼? 그래도 혹시 어머니 보시면 화내실 것 같아서요. 잠깐만 보고 넣어둘 거라니까 그러네. 불안불안하더니 형님이 기어이 그릇을 깨고 말았습니다. 평소 저를 대하시는 어머님이라면 호되게 혼내실 거라는 생각에 제가 다 심장이 두근거리는데 그 소란을 듣고 달려오신 어머니가 형님께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야? 셋째, 내가 깨먹었니?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그만. 아니, 저는 그냥 잠깐 보고 있었는데 손이 미끄러졌나 봐요. 죄송해요. 그래, 실수라니 뭘 어쩌겠어? 어디 다친 곳은 없고? 네. 그래, 사람 안 다쳤으면 됐지? 애미야, 사람 다치기 전에 깨진 거 얼른 치워라. 그릇을 깬 형님보다 관리에 소홀한 제 탓을 하시는 어머니를 보고 제가 그때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릅니다. 같이 사는 며느리가 더 편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저도 할 말이 없었지만 늘 받지 못하고 그런 취급만 당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어머니께 섭섭한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살다 보니 다 적응이 되는 건지 매번 남몰래 서운함을 사귀던 저도 어느새 그런 것들에 점점 익숙해지며 애써 넘기는 정도까지는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라도 시댁살이에 적응하나 싶었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병을 얻으셨습니다. 혹시나 다른 자식들이 아버님 걱정에 내려오려나 싶은 기대도 있었지만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에도 다른 식구들은 난감해하기만 할 뿐 곧바로 내려오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도 자식 노릇을 할 생각이 아주 없지는 않은지 다들 한 번씩은 아버님을 보고 가기는 했지만 그것마저 겨우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하루 만에 모두들 집으로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결국 편찮으신 아버님을 챙기는 것은 이번에도 당연히 저희 부부였습니다. 시아버지 간병에 몸도 마음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버님이 제게 잘해주셨던 걸 생각하면 그 정도는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보다 더 많이 애정을 받았을 자식들은 왜 저만큼 하지 못할지 의문이었죠. 그래도 그때 저는 다른 형제들이 애정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들 먼 곳에서 살기 바빠 어쩔 수 없는 것일 거라 애써 제 스스로를 이해시키곤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불평 한 번 없이 묵묵히 시부모님을 모셨지만 그런 저희의 노력에도 아버님은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오랜만에 온 식구들이 모인 것을 보며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형제들이 다 같이 있는 모습을 보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에 더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것은 저뿐이었지만 저는 그때도 별말 없이 제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도 그런 제 노력을 좀 알아주시면 좋으련만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시어머니는 제게 더 모질게 구는 듯 하셨습니다. 지금 내 시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대충 하려는 거야? 집안에 식구가 없으면 나머지 식구들이 더 열심히 살아야지. 너 이렇게 정신 못 차려서 자꾸 나를 실망시키려는 거니?
아버님 간병할 동안 매 시간마다 꼬박꼬박 상을 차렸던 제가 아버님 돌아가신 후 긴장이 풀어졌는지 몇 번 시간을 맞추지 못하고 늦장을 부리는 걸 보고 어머니가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도 여태 할 만큼 했고 쉴 만한 때도 되지 않았나 싶었지만 여전히 철두철미하게 저를 가르치시는 시어머니를 보면 다시 섭섭해지기도 했습니다. 매일 쌓이던 서러움도 불만도 체념하게 되었고 그저 이제는 귀신이 되는 게 제 팔자라 생각하게 되었죠. 어머니는 나이가 드실수록 점점 별것 아닌 일에도 화를 내셨지만 진심은 아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버님이 세상을 떠난 지도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시집와 어머님을 모시고 산 지도 어느새 20년이 가까이 되었죠. 나이가 들어가시며 하나둘씩 몸 이곳저곳을 아파하시던 어머님께서 어느덧 여든이 훌쩍 넘어가시자 거동조차 힘들어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챙겨야 하는 일이 더 많았고 어머님 수발을 드는 일이야 원래 제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딱히 더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께서 저와 남편을 불러 앉혀놓고는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이제 갈 때가 다 되었나 보다. 움직이는 것도 숨 쉬는 것도 힘든 게 내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겠다. 내 시아비가 세상 떠나기 전에 얼마나 사람 고생시켰는지 뻔히 내 두 눈으로 봤는데 나도 사람으로서 니들한테 또 어떻게 그런 고생을 시키겠냐. 나도 자식이랑 며느리한테 그런 꼴 보이기 싫고 그래서 더 추한 모습 보이기 전에 내 발로 요양원에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근처 괜찮은 요양원 좀 알아봐라. 어머니, 자식이 8명이나 있는데 요양원이라니요. 거기다 이 사람이랑 제가 지금까지 잘 모시고 있었는데 못하러 요양원을 가세요? 혹시 저희가 뭐 섭섭하게 해드렸어요? 너희에게 섭섭한 거 없다. 너희도 여태 자식으로서 할 만큼 다 했지? 내가 뭘 더 바라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 세상 떠날 때 보고 느낀 게 많아서 그런다. 더 잘하겠느니 자식들 일하느니 그런 소리 할 생각 말고 그냥 요양원에 보내라. 그러는 게 너희나 나나 서로 얼굴 붉힐 일 없이 편한 거야? 어머님이 그러셔도 저희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 있을 줄 알고요. 저도 이제 어머님께 맞춰졌는데 안 돼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괜찮다 그러셔도 세상 사람들은 저희 보고 손가락질한다고요. 앞으로 저희가 더 잘 모실 테니까 그냥 집에 계세요. 이것들이 꼭 화를 내야 말을 듣나? 더는 그 말 말고 내일부터 요양원이나 알아봐. 저희 부부 몇 번이고 어머님을 말려보았지만 자신의 뜻을 거역한다며 더 역정만 내실 뿐 생각을 바꾸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괜히 요양원을 알아본다며 대충 시간을 끌어보기도 했지만 늦장 부리는 저희를 보시고 힘든 몸을 직접 움직여 스스로 알아보시겠다는 바람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요양원을 알아보게 되었죠. 그러던 와중에 저희는 저희 생각보다 훨씬 더 잘 되어 있는 요양원 시설에 안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드리고 온 날 밤 저는 쉽게 잠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 시집살이가 끝났다라는 해방감이 들기보다는 낯선 잠자리 때문에 쉽사리 잠들지 못하고 계실 어머님 걱정에 밤새 잠자리를 뒤척이게 되었죠. 하지만 제 걱정도 첫날이라 그런 거라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계시는 요양원이 어머님께서 생활하시기에는 더 나은 환경이시니 어머니도 금방 적응하시고 좋아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곳에는 24시 대기하고 있는 전문 간호사들과 의사가 있었고 거동하시기에 더 편한 환경과 주변에 적적하지 않게 친구가 되어줄 분들도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날이 되고 그 다음 날이 되어도 불편한 마음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있어도 드라마를 보고 있어도
요양원에 계시는 어머님 생각에 좀처럼 집중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남편도 똑같았죠. 결국 우리 부부는 어머니가 계시는 요양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잘 지내고 계실 거라는 저의 생각과 달리 어머니는 꼬장꼬장한 성경 때문에 요양원에 계시는 다른 노인분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저와 남편이 찾아간 날에도 어느 할머니와 다투고 계셨죠. 창조하시는 요양보호사분께서도 저희 어머니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다고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직접 보게 된 남편과 제가 어머님께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셨고 하는 수 없이 저희 부부가 어머니 걱정에 요양원을 제 집 드나들듯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제 발로 다시 시집살이를 하러 가는 제가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그렇게라도 하는 게 제 마음이 편했습니다. 어머님께서도 매일같이 찾아오는 저를 귀찮은 듯 대하셨지만 내심 좋아하시는 모습이셨습니다. 그럴 것도 그런 게 우리 부부를 제외하고는 남은 7남매 중 누구 하나 어머님을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사는 게 바빠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나이 드신 어머님께서 살면 얼마나 사신다고 그러는 건지 같은 자식된 입장에서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자신의 형과 누나들에게 전화를 하여 어머니를 보러 내려오라며 몇 번이고 연락을 했지만 바쁘다는 핑계와 늘 진심 없이 건성으로 하는 대답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어머님께서도 요양원에 누워 계셨지만 찾아오지 않는 자식들의 속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때문에 저희 몰래 눈물을 훔치시는 걸 제가 보고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애잔한 모습에 저희 부부라도 하루라도 더 찾아뵙고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거죠. 저희는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시길 사시길 바라며 노력했는데 우리 부부의 노력과 달리 어머님께서는 노화는 점점 기력이 약해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은 가족 모두가 모여 앞으로 어머님을 어떻게 모셔야 할지에 대해서 상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형제 자매들에게 전화를 돌려 어머님의 상태를 알리고 모두를 불러 모았죠. 애들 다 와 있었구나. 늦어서 미안하다. 오랜만에 내려오니까 변해서 길 찾기가 힘들었네. 그래, 이제 이 형이 왔으니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자. 그래. 형준아, 내가 이렇게 불러 모은 이유를 자세히 좀 말해봐라. 응, 내가 어머니 옆에 있어서 상황을 잘 알 테니까. 내 형님 다름이 아니라 어머님께서 점점 몸이 안 좋아지시는데 저렇게 요양원에만 두고 돌아가실 날만 기다릴 수는 없어서요. 제가 모신다고 해도 어머니께서 워낙 완강하시니 어쩔 수가 없네요. 형님과 누님들께서 어머니께 말씀해 주시면 저의 뜻도 이해하시고 뜻을 굽히지 않을까 해서요. 그러니까 맞는 이 말은 우리가 뜻을 모아서 어머니를 설득시키자 그 말이지. 그리고 누군가 한 명이 어머니를 모시는 거고. 네, 제가 모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어머님이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란 계시면 더 좋겠죠. 그래,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사람 집에 모신다. 모두들 첫째 아주버님의 혼잣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들 혹시나 어머님을 자기가 모시게 될까 불편한 모습들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도움이라는 도움은 모두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모시기 싫어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니 참 역겨웠지만 저도 남편 때문에 참아야 했기에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앉아 있게 되었죠. 내 생각에는 막내 너희 집을 제외하고는 다들 바쁘기도 하고 어머니가 낯선 타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편하실 것 같고 그러면 챙기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다. 사실 사람들이 괜히 색안경을 껴서 그렇지 어머님 같은 노인분들에게는 요양원만한 곳이 없지 위급한 상황에 조치를 취해줄 의사랑 간호사도 있지 실은 내색하지 않은 보호사들도 있고
거기에 생활하는 사람들도 다들 비슷한 연배라 대화하기도 편하실 거 아니야. 그러니 괜히 어머니 위한답시고 집에서 모시는 게 더 불편하게 만들 수가 있어. 뭐정 어머니께서 자식들 집에 머문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전까지는 괜히 일 만들지 말고 어머니 뜻을 따르기로 하자. 그보다 우리 남매에다가 재수씨들까지 다 모이기 힘든 자리인데 앞으로 어머니 돌아가시고 생길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할 겸 유전 관련으로 말을 해보자. 다들 어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씩 이야기해봐. 결국 다들 모였던 진짜 목적은 이것 때문이었을 겁니다. 다들 어머님의 유산 이야기가 나오자 눈이 초롱초롱해지면서 서로 말을 하고 싶어하는 눈치들이었죠. 더욱이 이 사람들은 양심도 없는지 하나같이 다들 자기 몫을 더 챙기려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돈 욕심도 없고 괜한 분란을 만드는 것도 싫어하는 남편은 형제들의 궤변을 듣고만 있었지만 저는 기도 차지 않아 헛웃음만 났습니다. 다들 자신의 유산을 더 받아야 하는 이유는 다 달랐지만 누구에게도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첫째라는 이유로 집을 사며 받은 대출이 많아서 유학하고 있는 자식의 비용을 지원해 주려고 등등 공평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했고 그것들을 마치 정당한 요구인 듯이 말했습니다. 결국에 다들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면서 모임은 순식간에 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자 다들 조용히 이렇게 자기 이야기들만 하다 보면 끝이 없겠다. 끝이 없겠어. 내가 가장 큰 어른으로서 얘기를 종합해보니까 셋째까지가 없이 살아서 고생도 그만큼 많이 했으니 15%씩 가져가고 일곱째 선영이 형편이 좀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자.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이 배분하는 걸로. 막내 너희가 어머니 곁에서 가장 고생 많이 해서 미안한데 너희 아직 점기도 젊고 우리들이 힘들 때마다 도와주면 되니까 불만 있어도 좀 참아라. 어머님이 정하셔서 유산을 덜 준다고 해도 문제 삼지 않았을 겁니다. 어머님이라면 무슨 이유에서든 정당한 논리로 판단을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형제들끼리 제 입맛에만 맞춰 어머님을 모시는데 가장 고생한 우리를 찬밥 신세 취급했습니다. 남편은 이러한 결정에도 눈을 감고 입을 다문 채 할 수 없이 수긍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떠나서 정성의 문제였습니다. 돈을 가져가고 싶으면 어머니께 효도라도 했어야죠. 다들 강 건너 불구경만 하시라. 입에 떡 떨어지니 불만이 없으신가 본데 저희는 직접 그 불을 끄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불만이 많고 이번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네요. 도대체 아주버님 형님들 모두 뭘 하셨다고 어머님 유산을 그렇게 떳떳하게 받으세요? 당장에 어머니 면회 한 번 안 오신 분들이 무슨 나드로 유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이라도 어머님 서운하시지 않게 찾아뵙고 돌아가며 모실 거예요. 어머님 얼마 남지 않았는데 행복한 추억 만들어 주실 거냐고요. 아이고 우리 막내 재수씨가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나 보다. 내가 지금이라도 재수씨 마음 좀 풀어줘라. 그리고 재수씨 우리가 항상 형준이랑 재수씨한테 고마워하고 있어요. 두 사람 아니었으면 우리 부모님 두 분 모두 쓸쓸하셨을 텐데 덕분에 부모님이나 우리 가족들 모두 마음 놓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나중에 꼭 섭섭지 않게 대접할 테니까 지금 힘들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네, 제가 지금 저 서운하다고 이래요. 겨우 돈 때문에 이러는 것 같냐고요? 됐어. 당신 이제 그만해. 당신 잠깐 이리 나와봐. 남편은 아주버님께 대들고 있는 저를 말리고 가족들이 있는 방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당신 바보야, 지금 가족들이 하는 말이 납득이 돼. 우리 좋다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 어머님 세상 떠나시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시라고 하는 말이잖아. 그만해.
내가 당신 마음도 모를 것 같아. 여기서 그런 거 다 따지고 들어보자. 그러면 저 사람들이 정신이라도 차릴 것 같아. 우리가 올바른 소리 할수록 더 난리칠 거라고. 그러다 어머님이라도 아셔봐. 내가 따지고 들면 어머니께 찾아가서 말할 사람들이야. 그러면 어머니는 자식들 돈 가지고 싸우는 모습만 보시다. 돌아가시는 거야? 당신한테는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정말 미안하고 그만큼 앞으로 더 잘해줄게. 근데 이번 어머님 관련 일로는 그냥 넘어가자. 나도 오늘에서야 저 사람들 마음 바닥까지 알게 되었어. 지금까지 나만 가족으로 생각했었던 것 같네. 당신 열받는 거 알지만 오늘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참고 있자 울분이 터졌지만 그렇다고 남편 말처럼 어머님 앞에서 자식들 간에 싸우는 모이는 불효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방 안에 있는 가족들을 똥덩어리라고 생각하고 무시하기로 했죠.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 있던 그 사람들은 우리가 없는 사이 오해를 다지는 여행 계획까지 세우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야 형민아, 내가 말 잘했다. 어머니한테 받은 유산으로 오해를 따진다니 정말 좋은 계획이야? 예약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단체로 가면 뭐든지 잘하게 되니까 우리 남매들이 숫자가 워낙 많아서 모이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모였다 하면 우리가 끝내주지. 자 그러면 내가 총무를 맡고 젊은 형민이가 계획을 짜기로 하자. 그리고 돈은 우선 내가 낼게. 나중에 어머니 유산 나눌 때 그 돈은 뺏어준다. 다들 동의하지? 형준아, 너는 뭐 어떻게 할래? 형민이가 어머니께 받은 유산으로 여행 가는 아이디어를 냈어. 다들 동의했고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아무리 돈으로 다 되는 세상이고 돈이 최고라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받는 그 돈이 그렇게 좋을까요? 형님들과 신매부야 나이라 치고 어머님 뱃속에서 낳은 자식 7은 어떻게 하나같이 그 돈 받을 생각에 즐거워하고 있는지 얼마 남지 않았던 정남이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는지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곧장 자리를 뜨려고 했죠. 여행 가기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하면 될 걸 왜 사람 말을 무시해? 집만 착한 놈이야? 겨우 어머니 모시는 거 가지고 별 생색을 다 떨고 있어. 야마 앞으로 너한테 형 누나밖에 안 남는데 잘해야지. 어디 그렇게 못 뻣뻣하게 나오긴 나와. 너무 화가 났지만 저희는 전부 다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어머님 돌아가시면 앞으로 더 보지도 않을 사람들 모두 무시하고 어머님에게만 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부부 둘이서 나머지 7명의 몫을 하기로 한 거죠. 그날부터 저희는 어머니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에는 무서워서 하지도 못했던 애교도 피워보고 어머님 어린 시절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친구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웃음이 가장 큰 보약이었는지 어머니도 전보다는 나아진 모습을 보이셨고 우리 부부는 그 모습을 보며 희망을 갖고 더 열심히 어머님을 보살피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머님께서는 급격히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저희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 말씀까지 하셨죠. 남편과 제가 나름 노력한다고 했는데 저의 정성이 부족했나 봅니다. 적어도 몇 년은 더 저희 곁에 계실 것만 같았는데 이렇게 저희 곁을 일찍이 떠나실 줄은 몰랐습니다. 만약 이러한 결과를 알았더라면 다투고 혼이 나는 일이 있더라도 어머님을 집으로 모셔야 했는데 결국 다 소용없는 가정이었지만 무척이나 후회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임종 많은 가족들이 지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래 형준이 내가 무슨 일로 전화했냐? 그때 나갈 때는 2번 다시 연락을 안 할 것처럼 하더니 형님 지금 외국이세요? 연결음이 해외라고 나오는데 왜 이제 와서 마음이 변했어? 말했잖아. 우리 여행 간다고 이 자식이 그러니깐 괜히 빼가지고 나중에 유산 받으면 가족끼리 개라도 하나 해서 또 한 번 여행 가자. 형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머님 많이 위험하시다고 말했잖아요. 아니 형님 누님들 전부 제정신이에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당장 비행기표 끊어서 오늘 밤에라도 넘어오세요. 의사 선생님께서 며칠 내로 임종이 임박했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이 자식이 너 머리 컸다고 말로만 혼을 내니까 윗사람이 뭐 우습게 보여 어릴 때처럼 한 대 쥐어박아줄까? 그리고 오늘 내일이다 말은 해도 그 상태로 1달 2달을 가는 거야? 모처럼 휴가까지 내서 여행 왔는데 어떻게 오늘 밤에 당장 한국으로 넘어가냐? 내가 친구 부모님들 떠나보낸 말을 많이 들어서 아는데 그 정도면 걱정할 거 없다. 몇 번 놀랄 일은 있어도 사람 목숨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아 네가 목소리를 높여서 나머지 가족들도 이야기를 들어버렸는데 괜히 오해들 안 하게 내가 알아서 말 잘할게. 그러니까 너도 그만 좀 쉬고 재수 씨랑 좋은 시간 좀 보내라. 끊는다. 아무리 짐승 새끼라도 사람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하는지 부모님 임종 이야기를 들으면 설령 그 말이 거짓말임을 알아도 버선발로 뛰어들어오는 게 자식 아닌가요? 정말 그 사람들이 밉다 못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의사의 말처럼 어머님은 더 버티지 못하시고 작고하시게 되었습니다. 의식이라도 있으셔서 저와 남편이 얼마나 어머님을 사랑했는지 들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숨이 끊어진 어머님께 수십 번 사랑한다 죄송하다는 말을 되뇌게 되었습니다. 분명 며느리로서 잘한 것도 많은 것 같은데 가질 때는 왜 그렇게 못해드린 것만 생각나는지 이 좋은 세상 좋은 것들을 못 보여드린 것이 모두 다 제 불효 같았고 제가 좀 더 나은 며느리였더라면 어머님께서 오래 장수하시며 행복하게 지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저에게 냉랭하셔도 속마음은 따뜻하셨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제가 며느리로서 더 살갑게 굴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후회로 남았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곧장 장례라도 치러드려야 했지만 임종을 지키지 않고 여행을 떠난 남편의 형제들 때문에 어머님을 어쩔 수 없이 차가운 시신안치실에 두어야 했습니다. 자식이라고 부르기도 아까운 노년들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셔서까지 푸대접을 받으시는 어머님이 안타까웠죠. 그렇게 하루가 더 걸려 남편의 형제들이 도착을 하게 되었고 어머님의 늦은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장례식장이 곡소리만 나서는 안 된다 해도 유족인지 조문객인지 구별이 가지 않을 정도로 밝은 모습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너무 밝은 표정 때문에 완장을 차고 있지 않았다면 저도 헷갈렸을 거예요. 그렇게 어머님 마지막 가는 길마저 그 사람들 때문에 전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었습니다. 어머님을 잃은 슬픔에 누워있을 때 첫째 아주버님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니 재수씨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왜 어머니 재산이 재수씨한테 상속이 됐는데요? 혹시 재수씨 어머니가 정신없을 때 이상한 짓 한 거 아니에요? 다짜고짜 무슨 말씀이세요? 알아듣게 말씀하셔야죠. 재수씨 앞으로 어머니가 유산을 남겼다고요? 그것도 전 재산을 모두 다 재수씨한테요. 제가 전 재산을 상속받다니 금시초문이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요양원에서 담아온 어머님의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는 유언증서와 함께 저에게 쓴 편지 여러 장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이 편지를 남긴다.
내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내 자식한테 사랑한다는 말이 이렇게 하기 힘들어 하는구나. 이게 다 못된 성격 때문이겠지. 그동안 이 못된 시어미와 살면서 참 고생이 많았다.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잘 따라와 주던 언니가 참 고맙고 예뻤는데 그 마음을 표현하려고 할 때쯤 형준이 아비가 죽게 되니 세상 모든 게 미웠다. 그래서 괜히 예쁘다 사랑한다라는 말을 대신에 내 마음의 못을 박는 말을 했던 것 같다. 말은 못 되겠지만 마음만은 그렇지 않았다. 내 말을 믿어다오. 어느 시어미가 너처럼 말 잘 듣고 효심 깊은 며느리를 미워하겠니? 다음 생에는 내가 내 며느리로 돌아와 내가 했던 잘못을 다 갚아주마. 그러니 내가 밉더라도 우리 꼭 다시 만나자. 그때는 이 시어미가 내가 나에게 해준 만큼 지극정성으로 잘해주마. 그리고 내 떠나기 전에 내게 선물을 남기려고 한다. 그렇게 많은 자식을 낳고 며느리와 사위를 얻게 되었지만 내 덕이 모자란 탓인지 내 새끼는 너희 둘만 남았구나. 이 시어미가 못된 만큼 계산은 철저한 거는 알지. 정 많은 것 빼고 나를 똑 닮은 너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려 한다. 내가 죽고 난 뒤라 물을 수도 없으니 내 욕이 컷하면서 그 돈으로 젊은 날 못단 호강 좀 하거라. 여러 장이 있는 편지에는 어머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게 해주는 글들로 빽빽했습니다. 그 편지를 읽게 되자 제가 어머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었는지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겨우 자식된 도리를 한 것뿐인데 저를 그만큼이나 생각하셨다니 오히려 그 마음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편지를 읽고 한참 동안 울고 있는 중에 집으로 남편의 형제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재수 씨 도대체 무슨 짓을 꾸민 거예요? 늙은 노인네 어떻게 꼬셔서 이런 짓까지 벌이냐고요? 제가 뭐요? 뭘 했다고요? 아주버님 형님들께서는 어머니 뭔지 한번 들여다보시기라도 했어요. 자, 여기 어머님께서 제게 쓴 편지예요. 제가 무엇을 속였고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편지 보고 말씀해 보세요. 그만들 좀 하세요. 도대체 왜 우리 둘 못 잡아먹어서 안탈입니까? 어머님 끝까지 모신 게 우리 잘못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재산을 어머니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문제냐고요? 형 누님들이 그 따위로만 안 했어도 아내가 받은 재산 나눠주자고 했을 거예요. 근데 당신들이 그럴 자격이 없어? 그러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내 아내 건들지 말라고. 남편은 처음으로 형제들 앞에서 큰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 모습에 당황한 모습이 역력했지만 그대로 재산을 포기할 수는 없었는지 억지를 부렸죠. 이제야 본 모습이 드러나네. 결국에 너희도 유산이 목적인 거잖아. 어차피 너희가 이렇게 해봤자 유류분 반환 청구하면 똑같이 나눠줘야 돼. 시골에 처박혀 법도 모르는 놈이 큰 소리는 어머니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 같으세요? 자, 당신들이 말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어머님 진술과 주변 분들 증언서이고 지금까지 당신들이 어머니께 도움받은 금액 청구서입니다. 해보세요. 누가 법원에 오게 됐는지 나는 우리 어머니를 믿으니까 남편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께서 남편을 불러 미리 말씀을 다 하셨다고 합니다. 나머지 형제들이 유산 상속을 하지 못하고 저희에게 달려들 거라는 것까지 예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미리 준비해 놓은 문서들을 주셨던 거죠. 하지만 나머지 형제들은 끝까지 재산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은 법정 다툼까지 벌이게 되었습니다. 3심까지 항소를 하며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보겠다고 발버둥쳤지만 법원은 저의 손을 들어주었고 남편의 형제들 모두 더는 유산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을 수 없습니다.
상처만 남은 싸움이었지만 어머님의 뜻을 이어간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머님 덕분에 이전보다 조금은 편안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러한 도움을 받으려고 한 노력은 아니다 보니 편안한 삶을 살면서 문득 어머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고는 합니다. 지금의 행복을 바꿔서 어머님을 다시 뵐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현실이 야속하기만 하네요. 저는 다른 분들처럼 좋은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저 자신이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식이라면 세상 빛을 보게 해준 부모님께 자신이 할 수 있는 한에서 효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현재 힘든 상황이더라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해주시면 그 언젠가 반드시 하게 될 후회가 조금은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